플라토신 항암제 플라티나제제 강간세포독으로 전신의 장기가 절규한다. 사망할 수 있다는 각오로 투여해라. 임상성적의 유효 데이터도 제로. 그런데 맹독 항암제인 플라토신의 첨부 문서에서 임상성적을 확인을 해도 깜짝 놀랐다. 4페이지에 걸친 첨부 문서를 어디를 봐도 임상성적과 유효 데이터에 관한 기록이 일절 없다. 원래 첨부 문서에는 약사법부터 제약회사가 용법 용량에 따른 효능, 부작용 사용상 주의할 점에 이르기까지 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첨부 문서의 목적은 의약 공물 오역이나 부작용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제약회사가 얻은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전달한다.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의사들은 환자에게 처방한다. 그러나 맹독 항암제 플라토신에는 얼마나 유효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몸속의 장기가 맹독 때문에 절규한다. 당신이 만약에 플라토신을 복용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메스콤, 조혈기능 장애, 충격사, 뇌경색, 심장정지, 취급주의. 본약은 세포 독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룰 때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이 세포독이 묻으면 피부세포가 부분적으로 죽어서 너덜너덜 떨어진다 라고 했네요. 다른 항암제가 변경할수록 빨리 죽는다. 치료할 수 있는 암의 종류를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열거하고 있다.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방광종양. 다만 이 중에 방광종양과 급성 백혈병 이외에는 다른 항암제와 병용이 조건으로 붙어있다. 다른 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라는 것이 과잉 투여는 할수록 빨리 죽는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 동부 20개의 대학의 의료기관이 참가한 대대적인 항암제 효능에 관한 실험 보고가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암제 실증 실험이라고 해도 좋다. 폐암 환자 743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분류해서 항암제를 투여한 후에 관찰했다. 3종류, 2종류, 1종류, 1종류. 암이 작아지는 종양 축소 효과를 비교하면 20%, 13%, 6%, 9%. 기존의 항암제 치료 입장에서는 과잉 투여할수록 효과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리포트는 충격적인 사실을 연구자에게 알려줬다. 생존기간을 비교했을 때 항암제를 과잉 투여한 그룹의 생존기간이 가장 짧았고 가장 오래 산 것은 3과 4의 한 가지 종류만 투여한 그룹. 1과 2그룹에서는 투여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 사이에 사망 환자가 잇따라 일어났다. 환자를 사망시킨 부작용은 복수 투여군이 단독군보다도 7에서 10배나 높았다. 시타라빈, 대사기량 항암제. 다른 약물과 병용하면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7에서 10배. DNA는 갈리기, 세포는 너덜너덜. 지옥형 고성열차. 자연사의 80%가 암이었다. 필요 없는 수술로 암 환자 80%를 죽이고 있다. 반항암제 유전자 ADG. 웃음 마음 음식을 지도하는 암 선고를. 암 선고를 아래처럼 한다면 환자는 안도하며 웃는 얼굴로 대답할 것이다. 암세포를 발견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갓난아기보다 누구에게나 매일 평균 5,000개나 되는 암세포가 생기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몸속에 수백만에서 수억 개의 암세포를 가진 것이 정상이에요. 150년 독일의 휘루어라는 멍청한 학자가 암세포는 일단 생기면 환자를 죽일 때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는데 무한 정신론을 대학의학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바보사가 바보사를 대량 생산하는 셈이죠. 암세포가 매일 5,000개나 생겨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암을 매일 공격해서 해치우니까요. 암검진. 암 선고 충격으로 면역력은 10분의 1로 급격히 감소한다. 의사가 암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아보도르 교수는 암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한다.
리탈린 향정신약 25명 돌연사 심정장애 54명. 아버 교수는 평소 암에 걸리고 싶으면 암검진을 받으세요. 암보험에 가입하면 더욱 완벽하지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버 교수는 면역혁명이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 자율신경의 긴장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율신경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오히려 암세포가 10배나 증가한다. NK세포가 10분의 1로 감소하면 암세포는 10배 증가한다. 그러나 암검진을 받고 의사가 암이라고 말하는 순간 환자의 정신력은 실제로 10분의 1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다. 그래프는 암 선고가 환자를 죽이는 최대의 흉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수직으로 정신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환자의 약 10%는 암 선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로 시달린다. 면역력이 10분의 1로 떨어지면 암세포는 폭발적으로 10배나 증가한다. 또 40%가 적응장애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도 불안과 공포의 스트레스로 암세포가 증가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약 50%가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불안과 고뇌의 나날을 보내게 되고 암은 날이 갈수록 나빠진다. 의사의 한마디가 수많은 암 환자를 대량 생산한다. 격분 적이 초조함 때문에 공격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약을 복용하고 살인을 저지른 참극도 있다. 격분. 사람을 살해한다. 교도소에 넣어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의심이 되는 것이 많고, 무차별 살인의 원흉, 항우울제 투여의 중대 부작용으로 환자의 공격성이 나타났다.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한 후생노동성은 다음과 같은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한다. 다른 항우울제에 관한 조사를 전면적인 정보 수집, 인과관계가 강하게 의심되면 첨부 문서의 주의사항, 부작용의 공격성 반응이라고 기재하도록 한다. 암과 병원,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의사가 약 1000명을 살해하고 있다. 한 의사가 암 환자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35년간 내과 의사로서 300여 명의 암 환자를 수술하고 500여 명의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들 중에 생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 암 전문의는 몸을 떨며 분노할 것이다. 항암제 주사기 하나에 700만엔. 그러나 당신들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을까? 오카야마 대학의학부에 따르면 사망한 암 환자의 80%는 암이 아니라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의 항암제 책임자인 사무관이 나와 한 인터뷰에서 항암제가 암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태연히 대답했다. 후생노동성 보험국의 의료과정이 항암제는 아무리 사용해도 듣지 않는다고 공언한다. 병을 치료하지도 못하는 약에 보험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내부 고발을 한다. 전세계 의료 현장에서 5-5가지의 무서운 약물요법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약의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세계의 거대 회사는 많은 이익을 본다. 암치료의 희생자는 태평양 전쟁의 5배다. 태평양 전쟁의 5배다. 세뇌에 의한 약신앙, 의사신앙, 병의신앙,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많다라는 거죠. 항우울제, 확실, 우울병약 때문에 공격으로 변해서 살인을 저지른다. 투여 후에 격분하여서 타인을 살인한다. 확실한 대표적인 우울병약이요. 복용 중에 환자 수는 일본 국내에서만 무려 123만 명에 이른다. 일본에서 2000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2006년에는 매상이 약 560억 엔으로 항우울제 시장의 25%. 항우울제를 먹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있다. 다양하게 가족을, 아내를, 조울증, 늘어가는 약물 기인성 노년 증후군. 지금 고령자 의료 현장에서 약물 장기 투여 때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약의 5가지 해악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진행 중이다. 급성만성병을 일으킨다. 등등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 범죄율도 높아지고, 이불 위에 벌레가 여러가지 약을 함부로 쓰는 것은 신경 정신과만의 참상이 아니다. 모든 의료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다. 약물 대량 투입 소작이 되는 것이 노인이 열렸다. 88세의 한 할머니가 이불 위에 벌레가 울울거려 잡아줘라고 비명을 지르며 가족을 불렀다. 부랴부랴 달론 가족들은 필사적인 얼굴로 이불을 터는 모습을 내 얼어붙고 말았다. 치매 증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은 모두 독이다. 독의 작용에 세 가지 약의 원칙을 상결받는다. 항우울제도 마찬가지다. 다 독이다. 약을 먹고 충격사하다. 우울병 약물요법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부작용이 많다. 독작용으로 신경 수용체를 차단한다. 우울병이란 도대체 어떤 병일까?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것이 괴롭다. 살아있는 것이 넌들이 난다. 등등. 마지막에는 자살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뇌 안에는 세로토닌 등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고 신경소표에서 방출되어서 다른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한다. 우울병 환자는 세로토닌의 양이 감소해서 뇌의 활성도 낮아진다. 금단 증상으로 구토하고 휘청거린다. 제3세대 약은 서서히 복용량을 늘려가는데 이것이 무섭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주일은 걸린다. 복용 초기 증량 시에 드물게 부작용으로 불안, 초조감, 신경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불안정한 정신상태는 행동 증후군의 병명까지 붙여졌다. 이제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의사가 판매원, 젊은이는 마약 중독자, 대량으로 약을 팔아치우는 약판 회원, 유럽에서는 대화요법으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의사가 판매원이 되어서 그래 가서 수면약, 의사에게 항우울제 때문에 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면 아 그래요, 그럼 약을 더 드릴게요 라는 대답이 들었다. 그러는 중에 병원역에서 A씨는 갑자기 지갑이 없어라고 소란을 피우더니 졸도하고 말았다. A씨가 의사에게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그럼 약을 하나 더 드릴 테니 드셔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고통은 약물의 금단 증상. 환자는 항우울제를 끊으면 잠깐 우울증이 심해진다. 향정신약의 약물 중독에 빠진 것이다. 환자를 괴롭히는 증상은 약물의 금단 증상이다. 그런데도 의사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네요 라며 항우울제여 종류의 양을 더 늘린다. 이것이 전국 신경정신과 의사의 기본 진료 방침이다. 의사의 일은 그저 약의 투여량을 늘리는 것뿐이다. 신경정신 의사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여러 종류의 항우울제를 내민다. 투여량은 점점 늘어간다. 약이 그래서 지면하면 불쾌해야 한다. 약이 대응 방법도 모르고 처방전은 발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환자를 믿기를 악덕 의사와 제약회사는 살찐다. 이렇게 됐네요. 제3세대 항우울제 뭐 있나요? SSRI 약물요법으로 우울병은 낫지 않는다. 약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다. 약은 모두 독이다. 약을 먹고 충격사하다. 향정신약 이런 것들이 약물장기 투여의 지옥이라. 말에게 먹일 만큼 많은 양, 고통은 약의 금단 증상. 10만 명의 우울 환자가 미끼로 비아그라 정력 증강제 직접 처방전을 실험한 의사. 그런 깨끗한 신약 의사의 몸에 조금이라도 약이 들어가면 몸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해요 라고 한다. 예를 들면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된장국을 보면 맥박이 20 정도 올라가서 얼굴에 피가 치솟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 라고 말한다. 직접 처방이래. 커피를 한 잔 마셔도 혈압이 10에서 20%, 그 몸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건강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래서 건강한 것인데, 깨끗한 약품에 과민 체질로 나처럼 적은 분량의 약에도 반응하는 사람을 지금은 약품 과민증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본래 이런 것이다. 술, 담배, 커피 등 기호품을 일반적으로 복용하면 약의 내성이 생겨서 자극에 둔감해진다. 신약에서는 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신약 처방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처방약의 4분의 1, 8분의 1 정도를 먹고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체험해 본다는 거지. 배뇨 이상자를 먹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 사정상 주의할 점도 무섭다. 남성은 저리 비대증이 생기고 소아는 15세 미만은 사용 금지. 임산 중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배뇨는 혈뇨, 배뇨, 방광, 동뇨, 있는 사람은 또 낮에는 빈뇨가 없고 취침 후에는 빈뇨가 있는 사람 배뇨를 준다. 뭐 이렇게 영문을 모르겠다. 자동차 운전 졸음증이 온다. 위험하다. 이상의 부작용과 조의를 살펴보면 배뇨 개선약을 먹는 여성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 결론은 단 하나. 그녀들은 첨부음원서의 경고를 전혀 읽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조차 첨부음원서를 읽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니까 약의 해로움으로 말미암은 지옥이 그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방광근을 이완시키는 독작용의 공포. 첨부음원서에 따르는 소변 직후에 바로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항상 걱정이 된다는 현상은 소변을 모는 방광의 감각이 가민해져서 일어난다. 이 약은 방광 기능을 조절하고 가민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한다고 적혀있다. 자, 플라복세도 이 약의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방광의 근육을 이완, 두 번째는 방광이 가득 찼을 일어나는 근육 경련을 억제. 방광에 쌓이는 소변량을 늘리거나 소변을 늦추는 작용으로 배뇨 횟수를 줄여주는 약이라고 적혀있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약이 다 있다.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걸 봐서는 일종의 근육 이완제가 틀림없다. 확실한 동물이며 동물 실험 태아 독성을 인정한다는 경고도 있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먹으면 기형이나 사산, 유산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충격으로 사망하든지 장기에 복합적인 이상이 발생. 첨부문서에서 경고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아. 아래의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그래서 주의서, 충격, 약을 먹는 후에 바로 두드리기, 부기 뭐 이런 게 생기게. 간 기능 장애 먹었으므로 간이 비명을 지르고 피부장애, 발진, 발적, 가려움이 있고 소화기 이상이 있고 메스꺼움이 있고 신경장애가 있고 하복부 팽만감이 있고 배뇨가 관련하고 등등. 우리가 그런 거 몰랐던 약이 진짜 얼굴.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는다. 우려는 90%가 만성병기에 무력하다. 위장약을 먹어서 병은 나빠진다.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인플루엔자의 함정, 아픔을 멈추는 마법의 약,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의 치유, 두통의 원인은 두통약, 수면약 중독에 빠져서 범죄를 지르다. 항우울제를 먹고 자살하다. 암검진과 항암제 때문에 살해당한다. 대사증후군에 썩어서 장기 투여. 또 아토피 약 때문에 완전 변비에 걸리다. 장기 투여로 자연 치료로.